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다. 진지하게 반성하라. 중국이 최근 반중 노선을 철저하게 공략하고 있는 호주 정부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17일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호주 정부를 향하여 지금 당장 호주가 금지해야 할 14개 정책을 통보했습니다. 요즘 호주가 홍콩과 대만, 신장지구, 남중국해와 코로나19 등 중국의 영린을 건드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것을 본격적으로 제재하고자 나선 것인데요. 하나의 중국이나 1대1로 정책을 반대하는 것,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화웨이가 호주의 5G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에 대한 글로벌 조사 협력을 호소한 것 등 호주가 보인 각종 반중 행보를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협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여 인류에 공헌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의를 매도하는 미국 등에 의해 중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은 이미 7월 이후로 100만 명의 자국민에게 접종을 마쳤고 부작용마저 일절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백신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는 푸동국제공항 화물한적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또 해외로부터 유입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옮은 것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자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화물환적센터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중국이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만 하고 있지 않다 뿐이지 이미 전 세계의 어떤 국가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어느새 1,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최신 코로나19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신규 확진자 100명 중 39명이 유럽에서 발병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공포에 따른 사재기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9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는데 다가오는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에 대비하여 각종 식량과 생필품을 쌓아놓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난 19일 일리노이즈 버노힐즈에 있는 대형마트 타겟의 화장지 판매 선반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며 이러한 사재기 광풍은 온라인을 통해 네티즌들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죠. 워싱턴대 보건통계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 50개 주 중 40개 주는 지금 당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경고했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주장합니다. 얼마 전 항공정보업체 OH 에비에이션 월드와이드에서는 2020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세계 항공 국내선 구간 톱10을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구간이 있는데요. 제주와 서울 간의 항공 노선이 한 달 동안 130만 명의 탑승객이라는 수치를 보였죠. 이후에는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이 2위,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가 3위, 일본의 삿포로 도쿄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베트남과 중국은 이미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에게 항공권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에 제공을 하고 있죠. 또한 일본은 코로나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고투 캠페인을 통해 일본 국내 여행을 장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책으로 여행 산업을 밀고 있는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의 국내 노선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새 국가들이 제 아무리 자국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자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당국에서 제공하는 방역 수칙만 국민이 올바르게 지킨다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코로나 확산의 국면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못하면 하루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경계가 시급한데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러한 확산세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역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일부 언론과 SNS상에서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전하는 일이 벌어지자 22일 한국의 경찰 당국에서는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자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료기관 내부 공지처럼 보이는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일부 악의적 유포자들은 타인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해가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선 것이죠. 미국에서 역시 한국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졌으나 당사자가 발빠르게 나선 덕분에 이른 진압이 가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미국의 메릴랜드주가 한국으로부터 공수했던 코로나19 검사 키트가 제품 결함을 일으켜 메릴랜드는 모든 검사 키트를 교체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키트를 한국으로부터 공수해온 레리 호건 주지사가 직접 이것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죠. 지난 4월 미국으로 진단키트를 들여올 때에는 FDA에서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 랩지노믹스로부터 당장 수급이 가능한 키트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FDA에서 뒤늦게 진단키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자 이것에 적합한 진단키트를 다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키트를 업그레이드 받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니 굳이 기존에 이미 팔았던 제품을 반환하고 새 제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키트를 업그레이드 해줌으로써 사실상 완벽한 AS를 해준 것이라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것을 악의적으로 한국의 불량 제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으니 이에 격분한 레리 호건 주지사가 즉각 반박 성명을 낸 것입니다. 랩지노믹스 역시 우리가 납품한 진단키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기 전 주정부의 수입 요청에 따라 50만 개의 테스트 키트를 제출했고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당시 직접 확인받았었다. 이후에는 또 FDA의 승인도 전부 받아냈으나 FDA에서 품질과 관계없이 과거 승인한 시점 이후 생산된 제품을 추가적으로 수출입할 것을 권고하였기에 이것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도 제기되고 있는 일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방어하는 최첨단 무기와 강력한 시스템은 항상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노력 중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최근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를 거듭해 이제는 한국을 넘어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강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고 왜 최강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주포란 스스로 자, 달릴 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대포를 말합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은 전장에서 신이라고 불리며 공격과 방어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거리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밀고 들어오는 적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병은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견인포 같은 경우는 직접 이동수단이나 인력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끌고 와야 하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해체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포격을 하고 반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포 진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매우 번거롭고 인력 소모가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에는 차량에 탑재한 포를 사용했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정적인 포 사격이 힘들었습니다.
차량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확도도 낮아졌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기동성도 좋으면서 안정적인 포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들여와 자주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서 더 나아가 M107 자주포를 기반으로 K55 자주포를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1000대가량의 K55가 실전에 배치되었고 지금도 한국의 국방을 위해 힘쓰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강력한 육군을 꿈꾸며 스스로 차세대 자주포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망으로 1989년부터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 테크인이 참여해 새로운 한국형 자주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K9 자주포입니다. 이는 K55 자주포와 견인포인 KH-179를 운용하고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도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무게는 47톤이며 전장은 12m입니다. 155mm의 주포를 갖고 있는 K9 자주포는 사막에서부터 추운 설원, 산악지대까지 전장이라면 어디로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마음껏 전장을 휘저으며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자주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작품이었죠. 또한 가격도 K9의 라이벌이라 불리우며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에 비해 거의 3분의 1 가격이기에 세계 각국에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또한 나토 규격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포탄 이외에도 타국의 다양한 포탄을 호환 가능하게끔 개발해 일찍부터 해외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포의 사정거리도 M107탄을 사용하면 19km에 불과하지만 K315탄을 사용한다면 53km에 달하는 장거리 포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속 발사를 한다면 15초 이내 3발을 사격할 수 있으며 이후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습니다. 지속 사격 시에는 분당 3발을 계속해서 발사 가능합니다. 장갑의 수준도 뛰어납니다. 전차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주포에 비해 월등한 장갑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적의 포탄에 파편을 거뜬히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기관총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승무원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용적인 면에서도 강력합니다. 버튼 하나로 사격을 도와주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있으며 장전도 자동으로 도와주며 탄도 경로도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 6대가 발사한 포탄이 동시에 적진에 떨어지게 하는 동시 탄착 기술인 TOT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포탄을 일시에 떨어뜨려 적군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게 하는 강력한 기술이죠. 18발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적진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K9을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로봇형 탄약 운반 장갑차인 K10은 K9에게 끊임없이 포탄을 공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군의 진지는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K9 자주포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더 발전된 자주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은 K9A1 자주포로 개량을 진행 중이며 많은 부분에서 성능 개량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개량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진행되는 중이죠.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2001년 터키에 수출을 시작하여 300문을 라이센스 생산하였고 2014년 폴란드에게도 차체를 수출하였습니다. 2017년 핀란드에 중고 K9 48문을 수출하였으며 같은 해 인도에게도 90문의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노르웨이, 2018년에는 에스토니아에 수출하고 정비기술, 훈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포가 이제 중국을 겨냥할 듯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말이죠. 지난달 16일 긴급 보도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이어가는 지역인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둘러 결국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이어온 곳으로 1962년에는 전쟁까지 있었지만 끝내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양국에서 외교, 군사 채널을 가동하여 어느 정도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불씨만 있으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 같은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병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도 육군은 자국 군인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같은 달 22일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30일 군단장급 회담을 열고 국경 최전방 부대 철수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합의를 계속 이행할지는 모르기에 서로 간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로 간에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당시 분쟁 주변 지역에 오히려 군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다크 인근에 1만여 명의 보병과 장갑차 그리고 보병부대를 배치한 것이죠. 이를 보고 인도인들은 자국도 강력한 무기로 응대해야 한다며 바지라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지라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바지라가 한국의 K9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하나 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규모는 40억 루피, 한화로 7,200억 원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은 인도에게 라이센스 수출을 했는데 인도에서 생산 중인 K9 자주포는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로 바지라, 힌디어로 천둥이라고 명명됐었죠.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맹활약에 킹콩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